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어떤 이 부인 문제의 설전을 두고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관, 상대방의 전과, 비리, 막말, 망언 두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은 피장, 파장, 독인, 개긴이다라고 유승민 후보는 이제 둘 다 때리기에 나선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 냈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야권의 국민의힘의 거물 중진 의원들을 상당수 영입을 했습니다. 인물을 보면요. 자, 주호영 의원 앞서서 영입했는데 5선, 김태호 의원 지사 출신의 3선, 박진 국회의원 4선, 심재철 전 의원 5선, 유정복 전 의원 지자체 시장 출신의 3선. 합하면 이분들만 하면 몇 선입니까? 5, 3, 8, 12, 17, 20선. 몸집 키우기 20선급 중진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최대 라이벌 홍준표 후보는 이 장면이 내심 못마땅한 듯 해보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을 데려가느냐. 그러니까 한 프레임을 싹 걸죠. 저거 뭐 단체장 공천 미끼로 간 거다. 순수하게 영입된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각종 공천 미끼에 혹해서 넘어가신 분들은 치근하다. 그러니까 저쪽 영입된 분들에게도 약간 불편한 심기. 김성 교수님, 이 홍준표 후보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불편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갔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이제 싹 씌운 건데 그거 뭐 진실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절반의 진실 같아요. 사실 뭐 정치 쪽에서 어떤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뭐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정권이 창출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기대치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홍준표 캠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럼 다 순수한 마음으로만 그 안에 있을까요? 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과 고려가 있겠죠. 정치 쪽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어떤 자리만 보고서 이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그런 대가 없이 순수한 의도로만 데려왔다 혹은 내가 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정치계의 이제 일상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전재수 의원이 그 이광재 후보 도울 때는 안 될 거 알면서 도왔잖아요. 그럼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경선에서 똑 떨어질 거 알면서 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 사회 모든 게 다 그런 이기적 동기가 있고 그 이기적 동기가 사회 공동체에 또 이익이 되는 정치 원래 그런 거다. 그 결과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적 신의와 인간적 도리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픈 또 과거를 너무 콕 그렇지 집어서 않습니까? 그렇죠. 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발언인데 우리 쪽으로 오면 장제원, 하태경도 받아주겠다. 아시다시피 하태경 후보는 홍준표 저격수로 조국수 홍, 카지노 홍 등을 토론회 받아 언급해서 홍준표 후보가 쥐어박을 수도 없고라고 얘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분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받아줍니다. 그럼 혹시 하태경 의원도 받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온다면 다 떨어져서 하태경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묵은 체정이 쏩니다. 일종의 조크. 역시 홍준표 후보다운 조크를 날린 건데 아니 문득 궁금해져요. 하태경 전 후보의 근황이 궁금한데 김병 대변인님. 네. 홍준표 저격수 홍준표 후보가 갸 떨어져서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얘기했었던 하태경 후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을 겁니다. 어느 이제 쪽으로? 본선 11월 5일 후보가 확정되면 신발끈 동여매고 이재명 후보 저격수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전체적인 한 명의 후보가 선출되고 났을 때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솔직한 매력이 저런 면이잖아요. 지금은 여러 후보들을 상대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 명의 후보가 11월 5일 확정되면
원팀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을 가진 그런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금 김병민 대표님 말하는 거 보니까 하태경 후보랑 뭔가 모종의 캠프 사이에 오간 거 아니에요? 캠프 사이에 뭐가 오갔으면 지금 저희 캠프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여당은 이미 이재명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끝났고 일정이 요 치열한 야당 경선에 그분이 등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분입니다. 지금 뭐 전재수 의원, 김병민 대변인 뭐 거의 뭐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고 감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선거를 기적적 승리로 이끌었었고 국민의힘에 넘어와서 재보선거를 또 기적적으로 승리로 이끌었던 정말로 사령관, 제야의 고수가 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월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경과해야 내가 어떻게 결심할지 이야기할 것이다. 확실한 비전과 계획, 가능성 있는 후보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역할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점은 여기서 안 한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11월 5일 이후라는 거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11월 5일 하나의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뭐 특히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못지않고 뭐 거의 모든 원희룡 후보까지 모든 후보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캠프에서 혹시 어떤 입장입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자타공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킹메이커로 그동안 활동해왔던 그 과거의 활동 경험 또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말 어려웠던 당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우뚝 세운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11월 5일에 후보가 한 명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당의 중심으로서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주자들의 공통된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거총괄위원장 자리에 맡게 된다면 동의하십니까? 후보의 생각이 어떨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의 많은 관계자들과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도움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들어 봤던 그 엄청난 경험으로 선거를 이끌어주게 된다면 이번 정권 교체에 가장 큰 힘이 실릴 거라고 얘기하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모셨던 대표가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것 전재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를 원래 잘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아, 원래 안 좋아했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제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예. 어디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김종인 당대표 임기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뒤로 민주당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이게 그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 한마디 했다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뭐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군요. 어떻든 뭐 박근혜 정부도 만들고 또 민주당도 또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뭐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종인 대표의 뭐 전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된 거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한민국 정책이 또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뭐 어떤 한 사람이 해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김종인 대표가 너무 이제 정치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굉장히 과대평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80살이 넘으셨으니까 뭐 좀 조언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필드에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김종인 대표는 되게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하신 중에 혹시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아이, 말씀 그럼요. 예,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은 우리 사회의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속담도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럼. 거는 우리에게 우리 또 후손들에게 도서관 하나를 읽는 정도의 어떤 큰 얘기다라는 말씀도 거듭 자 드리면서 하나의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 흥미롭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구를 싫어하냐, 저 사람 비호감이다라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손정혜 변호사님,
비호감도가 뭐 이리 높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역대 대선 후보 중에 이렇게 비호감도 더군다나 유력한 당 후보들이 이렇게 60% 가까이 넘는다라는 수치는 정치권에서는 정말 반성이 필요한 수치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 홍준표, 윤석열 후보,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대부분 이제 가반을 넘었다라는 점. 홍준표 후보 이외에는 전부 다 60%가 넘거든요.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피로하고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극렬한 것도 많지만 정치인들이 내 인생을 바꿔주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느냐 이런 대중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갑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이번 대선에 이렇게 각종 후보들 사이에서 무슨 수사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놀랍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제일 비호감도가 높은 안철수 대표는 의외예요, 의외. 저는 좀 놀라운 수치여가지고 이렇게 원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나온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사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외입니다.